제가 보는 앞에서 사돈이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말이죠. 엄마로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제 딸의 결혼식이니만큼 속으로 울분을 가라앉혔어요. 안 그래도 그 전날 제 딸에게 자기네 가풍에 맞춰라 우리 집안 체면에 맞게 행동해 달라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렸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든 제 딸의 자존심을 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때마침 저는 사돈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제 이름은 한윤정입니다. 올해 58이죠. 지금은 청담동에서 베이커리와 카페 체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2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부지점장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합니다. 직원들보다 먼저 나와서 오븐을 돌리고 원두를 확인하죠. 손님들이 좋아하는 크루아상 반죽을 만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늘 숫자를 계산하고 있어요. 매출, 원가율, 인건비. 은행에서 배운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엄마, 오늘 상견례 잘 부탁드려요. 딸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0살 된 우리 딸은 패션 디자이너예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죠. 곧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신랑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문제는 시댁이에요. 오후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돈 최영란 씨.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불편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나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영 좋지 않았어요. 아, 카페 사장이시군요. 우리 집안이 워낙 체면을 중시해서요. 결혼식 때 너무 소박하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를 깔보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소연이가 부끄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란 씨는 계속해서 결혼식 규모며 하객수며 예물 가격까지 따져가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안 체면에 맞게 행동해 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더군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소연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소연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봤거든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은 회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최영란 씨에게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에 맞게 저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절대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웠어요. 웨딩 플래너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러 온 건데 신랑 집 사람들이 벌써 와 있더군요. 어머님, 꽃 장식이 너무 수수한 것 같은데요. 최영란 씨가 웨딩 플래너를 붙잡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 정한 건데 갑자기 바꾸자고 하네요. 제가 다가가자 최영란 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아, 사돈댁 오셨네요. 이 장식 좀 보세요. 우리 하객들이 보기엔 너무 초라할 것 같아요. 웨딩홀 안을 둘러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장미와 리시안 셔츠로 꾸민 단상,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하지만 최영란 씨 눈에는 모든 게 부족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더 화려하게 해야죠. 우리 친척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그때 소연이가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아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였거든요. 소연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영란 씨가 소연에게로 다가가더니 또 지적을 시작했어요. 소연아, 드레스가 좀 헐렁한 것 같은데. 다이어트 좀 더 해야겠어. 그리고 메이크업도 다시 상의해야겠고. 어머님, 이미 다 맞춘 건데요. 맞춘 게 뭐가 중요해.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또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사돈댁, 소연이가 충분히 예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영란 씨가 제게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돈댁이야 카페 운영하시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하객들 중에 재벌가 부인들도 오거든요. 그 순간 웨딩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웨딩 플래너도 소연이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재벌가 부인이 와도 우리 소연이가 제일 예쁠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VIP 고객들을 만나봤거든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때 신랑 집 친척들이 몇 명 더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핸드백 하나가 제 한 달 매출과 맞먹을 것 같았거든요. 영란아, 웨딩홀이 생각보다 작네. 맞아. 우리 집안 규모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 그들이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을까요? 이 결혼 말이에요. 처음으로 소연이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계속 괜찮다고 했던 아이가 드디어 본심을 말한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리고 신랑도 요즘 달라졌어요. 엄마 흉을 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가 느낀 불안감이 맞았나 봅니다. 소연아,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영란 씨를 보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어요. 결혼식 당일엔 또 뭔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오전 11시 리허설이 시작되었어요. 웨딩홀에는 벌써 200명에 가까운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신랑 측 하객들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명품 정장에 비싼 액세서리들로 치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제 쪽 하객들은 소박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 은행 시절 동료들, 소연이 친구들. 그런데 이상하게 위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연아, 부케 드는 자세가 이상해. 더 우아하게 해야지. 리허설이 시작되자마자 최영란 씨가 지적을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는 이미 3번이나 연습을 했는데도 계속 트집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최영란 씨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 답답해. 그때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너도 그래. 신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봐. 신부 교육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연이는 교육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당당한 한 사람이거든요. 사돈댁, 그런 말씀은 좀. 뭐요? 제가 뭘 잘못 말했다고요? 최영란 씨가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소연아, 이리 와. 최영란 씨가 소연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너 지금까지 뭘 배운 거야? 시댁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왜 저렇게 작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3대째 사업하는 집안이야.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해? 최영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어요.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소연이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영란 씨를 더 화나게 만들었나 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영란 씨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소연이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찰싹? 웨딩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신부의 하얀 얼굴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거든요. 소연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시어머니한테 맞는 모습, 그 광경을 본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런 세상에, 결혼식에서 신부를 때려?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신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신랑 측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주먹을 꽉 움켜쥐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최영란 씨를 밀쳐버리고 싶었거든요. 아니, 똑같이 뺨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연이가 제게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거든요. 제발 참아달라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결혼식 진행해요. 제발. 아이가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거든요. 최영란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될걸. 그리고는 하객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신부 교육이 부족해서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제 딸을 마치 길들여야 할 동물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원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숙이 새겨졌거든요. 하객들은 아직도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런 모습을 잊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뺨을 맞는 장면을, 그리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 모습도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소연이의 하얀 뺨에 남은 빨간 손자국, 200명의 하객들이 보낸 충격적인 시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의 무력함까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소연이가 앞으로 평생 저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만 앞설 뿐 명확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카페에 박정훈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에요. 건설업과 유통업을 하시는 대기업 회장님이거든요. 사장님, 어제 결혼식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습니다, 회장님.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뭔 일 있었나? 박정훈 회장님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이라 사람 보는 눈이 예리했어요. 제가 억지로 웃고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채셨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은 표정인데요. 혹시 사돈집에서 뭔 일 있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어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훈 회장님은 듣고 계시다가 크게 분노하셨어요. 세상에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때려? 그게 말이 돼요? 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돈집이 어디라고 했죠? JW 유통? 네, 맞습니다. 그때 박정훈 회장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뭔가를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 혹시 그 회사 요즘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박정훈 회장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업계 소문인데 JW 유통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매장 임대료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많이 썩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회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자금 흐름이 막혀가는 회사들을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해요? 설마. 박정훈 회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장님, 혹시 뭔 생각이 있으시면 조심하세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예전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M&A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강도윤이라는 친구였어요. 도윤이는 제가 부지점장일 때 대리급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독립해서 M&A 전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거든요. 도윤아, 나 윤정이야. 부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 요즘 M&A 일 많이 해? 네, 그럭저럭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일을 물어보세요?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JW 유통이라는 회사 알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회사요. 요즘 업계에서 관심 많이 받는 회사인데요. 왜 그 회사를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내일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이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마흔이 된 지금도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친구였어요. 부장님, JW 통에 왜 관심이 있으세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회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도윤이가 태블릿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매출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부채율이 200%를 넘었거든요.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하네. 네. 그리고 온라인 진출하면서 투자한 돈이 거의 다 날아갔어요. 지금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1년 안에 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위험할 거예요.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아, 만약 누군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설마 부장님이 직접 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부장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도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맞아. 이건 안갚음이 아니야. 내 딸이 평생 무시당하지 않게 할 기회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 회사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어. 도윤이와의 만남 다음 날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은 후 저녁 9시 도윤이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어요. JW 유통의 지난 3년간 재무제표였거든요. 부장님, 정말 심각해요. 한번 보세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숫자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22년 매출 500억에서 작년에는 300억까지 떨어졌어요. 40%나 급감한 거죠. 온라인 사업 실패가 이렇게 타격이 컸나? 네. 여기 보세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80억을 쏟아부었는데 매출은 고작 15억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했습니다. 은행에서 20년 동안 이런 숫자들을 다뤄왔거든요. 한눈에 봐도 엉망진창이었어요. 부채율이 200%라는 건 자기 자본보다 빚이 2배나 많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매월 운영비만 25억씩 나가는데 매출이 그에 못 미치거든요. 도윤이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직원 현황표였어요. 직원 이직률이 40%예요. 작년에 200명 중 80명이 그만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 급여 체불이 3차례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영란 부사장의 갑질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최영란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다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의 뺨을 때렸던 그 순간 말이에요.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했겠구나 싶었어요. 회사 분위기가 최악이겠네. 네.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도윤이가 보여준 자료에는 최영란 일가의 개인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 해외여행, 고급 승용차 리스까지 1년에 30억을 개인 용도로 썼더라고요. 이건 거의 횡령 수준인데 법적으로는 회사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 용도죠. 제 손에 펜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는 직원 급여도 제때 못 주면서 오너 일가는 이런 식으로 돈을 써대고 있었던 거예요. 부장님, 그런데 정말 이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세요? 응. 숫자를 보니까 오히려 확신이 서. 도윤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확신이요? 이 상황에서요? 저는 다시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은행에서 부실기업 정리 업무를 할 때 이런 회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도윤아, 핵심 사업부 매출만 따로 봐. 오프라인 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온라인 사업 빼고 기존 매장들만. 계산해보니 기존 사업부는 아직 흑자였어요. 문제는 온라인 사업의 적자와 오너 일가의 과도한 지출이었거든요. 이 회사는 망한 게 아니야. 잘못 운영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의미세요? 제가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사업 접고 오너 일가 사적 지출 차단하고 핵심 매장만 남기면 1년 안에 흑자 전환 가능해. 정말요?
20년 동안 이런 일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도윤이가 제 계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계산을 끝내놨었어요. 내 베이커리 체인 3개 점포가 있잖아. 부동산 가치만 50억이야. 그리고 은행 퇴직금도 10억 정도 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박정훈 회장님께 투자 제안을 해볼 생각이야. 그분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야. 도윤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석이 하루 만에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투자야. 내가 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면 3년 안에 가치가 2배는 뛸 거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해요? 응,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혹시 시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참고 살 수 있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많이 풀이 죽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상태라니. 소연아,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무슨 말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소연아, 앞으로는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마.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네, 부장님. 그런데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6개월. 주주총회 시즌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낼 거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혼자 남아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제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최영란이 소연이를 때렸던 순간부터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는 제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인수계획을 세운 지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카페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 몇 명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신문 보셨어요? 박정훈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경제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신문요? 신문을 받아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면에 제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이 박혀 있었거든요. 앙심품은 전직 은행원, 사돈 집안 기업 인수 시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저를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악독한 인물로 묘사해 놨더라고요. 결혼식에서 벌어진 사소한 마찰을 빌미로 정상적인 기업을 흔들고 있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사돈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접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개인적 감정으로 수백 명의 직원 생계를 위협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라고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회장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기사를 쓰게 했을까요? 그때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다른 언론들도 줄줄이 기사 내고 있어요. 뭐라고? 인터넷 뉴스, 방송까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에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최악이었거든요.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사돈 집안 망하게 하려고 저런 애돈 때문에 미쳐가는 것 같다. 댓글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후에 소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응, 봤다.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친정과 연락 끊으라고 해요. 뭐라고? 그리고 신랑도 엄마 욕을 해요. 소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소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엄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딸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소연아, 왜 이렇게 늦게?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앉은 소연이가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신랑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과 내 집은 이제 저기다.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고.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저는 엄마 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저를 때렸을 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을 선택하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였구나 싶었어요. 소연아, 엄마,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저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해요. 소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매일 뭔가를 지적하고 트집 잡고 무시해요. 그런데 엄마마저 포기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소연아,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면 괜찮아요. 저는 엄마를 믿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소연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고 있는데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저도 알아봤어요. 시댁회사가 정말 어렵다는 거 맞죠? 어떻게 알았니? 신랑이 요즘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다고 하고요. 소연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JW 유통 직원들이 올린 글들이에요. 화면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이 보였어요. 최영란 부사장 갑질 때문에 못 살겠다. 급여 체불 3개월째. 회사 망하기 직전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소연아, 이런 걸 어떻게 찾았어? 엄마 기사 보고 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어머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흔들렸던 의지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소연아, 고마워. 엄마 힘들어도 끝까지 해봐요. 저도 도울게요. 어떻게? 저도 시댁 사람들이잖아요. 회사 내부 사정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소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언론이 저를 악인으로 몰아가도 온 세상이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제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최영란, 이제 진짜 전쟁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저를 꺾으려고 천만에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승부를 내겠다는 의지만 생겼을 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임시 주주총회.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땀으로 젖을 정도로 긴장됐거든요. 부장님, 준비됐죠? 도윤이가 제 옆에서 격려해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준비한 자료들이 가방 안에 가득했어요. 재무제표 분석, 경영 개선안, 시장 조사 결과까지 하나하나가 제 딸의 미래가 걸린 무기들이었거든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100명 정도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고 표정들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제가 들어오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한윤정인가? 사돈 집안 망하게 하려는 사람 말이지? 언론에서 본 것보다 젊어 보이네. 최영란이 가족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이 최영란의 남편인 최 회장이었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진 교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최영란이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주 여러분, 저는 현재 JW 유통 부사장 최영란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아무래도 기존 경영진 지지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흔들려는 시도 때문이거든요. 최영란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한윤정 씨는 제 며느리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벌어진 사소한 일을 빌미로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이는 명백히 사적 복수이며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영란의 말이 끝나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한윤정 씨가 발언하시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정입니다. 조용한 박수가 몇 군데에서 들렸어요. 최영란 부사장님께서 이것이 개인적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재무제표가 나타났어요. 2022년 매출 500억 원에서 작년 300억 원으로 3년간 60% 급감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어떨까요? 3년 전 주당 10,000원에서 현재 3,000원으로 70% 폭락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이에요. 최영란이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부채율 200%, 직원 이직률 40%, 급여 체불 3차례. 이것이 현재 JW 유통의 실상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최영란 일가의 사적 지출 내역이었거든요. 경영진 가족들이 1년간 회사 돈 3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명품 구매, 해외여행, 고급차 리스비까지.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몇몇 주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회사는 직원 급여도 제때 못 주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모두 정당한 경비입니다. 최영란이 발끈했지만 주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회사를 맡는다면 2년 내 흑자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영 개선안을 설명했어요. 온라인 사업 정리, 핵심 매장 중심 재편, 비효율적 지출 차단. 하나하나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은행에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회사는 제대로 경영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주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현재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영란 부사장은 제 딸의 결혼식에서 200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신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때린 사람이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최영란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주주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시 그때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분 계시나요?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저도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어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주주들의 표정이 완전히 돌아선 게 보였거든요.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가 투표용지를 나눠줬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긴장 속에서 기다렸어요. 찬성 67표, 반대 33표. 한윤정 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수가 터졌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최영란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소연이가 뒤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회사로 향했어요. 예전 카페를 운영할 때와 똑같은 시간이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JW 유통 사옥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제게 적의 본거지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공간이 되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처음 대표로 취임했을 때만 해도 저를 경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반겨주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도윤이가 월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이번 달 실적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매출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흑자 전환 성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싶었어요. 직원들 반응은 어때? 다들 신이 났어요. 6개월 만에 급여도 정상화되고 상여금도 나왔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 최영란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온라인 사업부 정리였어요. 적자만 내던 부서를 과감하게 접었거든요. 대신 프리미엄 식품과 헬스케어 브랜드에 집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새 브랜드 디자인 발표회가 있죠? 맞아. 소연이가 준비한 거 맞지? 네. 직원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소연이 얘기가 나오니까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이혼하고 나서 이 회사의 디자이너로 입사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장 딸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브랜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소연이가 단상에 올라가서 자신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팀 이소연입니다. 예전 결혼식 때의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프리미엄 헬스케어 브랜드 네이처 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소연이가 디자인한 브랜드 로고와 패키지가 나타났어요.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웠거든요. 와, 정말 예쁘다. 이런 디자인이면 젊은 층도 좋아할 것 같은데? 사장님 따님 실력이 대단하네요.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소연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어땠어요? 정말 훌륭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이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움츠러들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입사한 지 2년 된 김대리였거든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예전에는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이었거든요. 전 부사장님이 워낙 무서우셔서. 그런데 지금은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가? 네. 그리고 급여도 제때 나오고, 야근도 줄었고, 진짜 다른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요. 저녁 늦게 회사에 혼자 남아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소연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일해요? 응, 거의 끝나가. 소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들죠? 왜?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몸 챙기세요. 이제 저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들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하잖아요. 소연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싶었거든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소연아, 엄마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복수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복수가 뭔지 알 것 같아. 소연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체면이나 명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품위로 증명하는 거야. 그것이 진짜 복수다. 엄마, 최영란은 거칠애와 허영으로 사람들을 누르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실력이 없으니까 무너진 거지.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소연아,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 발표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엄마 가끔 옛날 생각나요. 결혼식 때 일 말이에요. 응,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의 굴욕이 오히려 저희 모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소연아, 이제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 네, 엄마.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성공으로, 굴욕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가득한 미래 말이에요. 자, 이제 집에 가자. 내일도 할 일이 많아. 네, 엄마. 우리는 손을 잡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